그 집안 씨를 말려야 내 한이 풀린다고.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들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서늘하고 증오로 가득한.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에 독을 쥔 사람이 바로 며느리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명숙 할머니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를 25년 동안 운영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뒤척이다. 결국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전화 통화를 할 때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말끝마다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픈 데라도 있냐고. 아들은 괜찮다고, 그냥 학교 업무가 많아서 피곤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키운 자식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며칠 뒤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 앞까지 갔다가 우연히 현관 앞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본 아들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렇게 뜬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비틀거리는 걸음. 계단을 올라가는데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70대 노인 같았습니다. 제가 부축해 주려 하자 아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그래서 그날 새벽, 저는 곰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사골을 꺼냈습니다. 무게만 2kg은 좋게 되는 묵직한 뼈였지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큰 냄비에 넣고 물을 가득 부은 뒤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뽀얀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그 거품을 정성스럽게 걷어내고 불을 약하게 줄여 은근하게 푹 고아냈습니다. 국물이 우유처럼 뽀얗게 변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냄비를 지켰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고 창밖으로는 동이 서서히 트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힘내게 해줄게. 중얼거리면서 저는 국물에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간을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이 기운을 차릴 거라고, 며칠만 잘 먹이면 예전처럼 건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보온병에 곰국을 가득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골목길을 무거운 보온병을 양손으로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담벼락마다 빨간 글씨로 쓴 보상금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곳곳에 철거를 기다리는 빈집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집은 그 골목 안쪽 끝,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며느리 유라가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넣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학교에 출근했을 테고 유라는 어디 간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냐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우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곰국을 끓여 가져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문 좀 열어줄 수 있냐고.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친정에 나와 있다고. 진우는 학교 갔을 거라고. 그냥 문 앞에 두면 나중에 알아서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데워주고 싶다고 잠깐만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놔두라고 자기가 돌아가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 진우가 유라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유라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지요. 매번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냉랭한 시선, 형식적인 대답,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태도.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싫어함일까요? 경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현관문을 보니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유라가 서둘러 나가느라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까요?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곰국은 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두면 금방 쉬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검은색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는 값비싼 가죽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진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갈색 구두를 주로 신었고 사이즈도 달랐습니다. 그 구두는 진우의 것보다 최소한 2치수는 더 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둑일까요? 강도일까요? 유라는 분명 친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학교에 갔을 테고. 그렇다면 지금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손에 든 보온병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쾅쿵쾅 들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그것은 분명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곧이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친밀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집 안에 며느리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현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면 마주칠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신발을 재빨리 벗어 신발장 안에 밀어넣고 보온병을 꽉 껴안은 채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평생 시장 일로 단련된 민첩함이었지요. 재빠르게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서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 어둡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간. 보온병을 가슴에 꼭 안고 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게 때문에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침대 및 공간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움츠렸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넣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의사들도 그냥 만성 피로나 영양 부족 정도로 진단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조금씩 넣는다고요? 의사들도 모른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정말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집안 씨를 말려야 유라의 한이 풀리는 거 아니냐고, 그게 원래 목적 아니었냐고 말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유라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긴 세월의 원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침대 밑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집안 씨를 말려야 자기 한이 풀린다고.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에 독을 쥔 사람이 바로 며느리라는 것을.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 집안 씨를 말린다는 그 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며느리는 저희 가족을, 제 아들을 증오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복수를 꿈꾸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대 밑에서 저는 온몸을 떨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침대 위에서 유라와 그 남자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온병을 가슴에 꼭 껴안고 온몸을 웅크린 채로. 먼지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재채기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기억하냐고, 30년 전 그 약방 이야기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오랜 세월 삭힌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한다고, 어떻게 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유라만큼이나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유라의 아버지는 명동에 있던 한 약방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서 주인이 무척 아꼈다고 했습니다. 그 약방의 주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 명동 약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약방, 제가 25살 때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버지를 도와 일했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한 분, 유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방에 도둑이 들었던 그날 밤, 귀한 약재들이 사라졌고 금고에 있던 돈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집 딸,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유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격분하셨습니다. 평생 믿고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하시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약방 열쇠는 아버지와
그 종업원만 가지고 있었고 그날 밤 약방 근처에서 그 사람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약방에 간 적이 없다고, 집에서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친척들조차도. 결국 유라의 아버지는 감옥에 갔습니다. 6개월 뒤 풀려났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였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으며 어린 두 남매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박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유라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한강, 다리 밑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사였는지 자살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신 옆에는 빈 소주병만 몇 개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아니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약방에서 유라의 아버지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확신하셨고 다른 증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은 너무 어두웠고 저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유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10년 뒤 진짜 범인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약방 주인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잡혀가면서 자백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그 약방 도둑질도 자기가 했다고, 삼촌의 열쇠를 몰래 복사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어머니도 1년 뒤 뒤따라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12살, 10살이었던 두 남매뿐이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명숙이라는 이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가족을 파괴한 사람,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저를 찾았습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박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저를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과학 교사로 일하는 착하고 순박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유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에서 만났고 호감을 샀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3년 전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언제 시작한 거냐고, 결혼하자마자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너무 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기를 아껴줬고, 자기를 믿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다고, 복수를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한겨울 얼어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병들어 죽어간 어머니의 모습이, 고아원에서 울던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뭘 넣고 있냐고,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비소라고 했습니다. 아주 소량씩, 매일 조금씩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매일 아침 먹는 종합 영양제 캡슐을 열어서 안에 있는 가루와 섞어서 다시 캡슐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소, 맹독입니다. 소량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독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만성 피로나 영양 결핍과 비슷해서 의사들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그렇게 아팠던 겁니까?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기운이 없고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갔던 겁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넣을 거냐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몇 달은 더 걸릴 거라고, 서서히 죽여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급성 중독이면 부검할 것이고, 그러면 비소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성 중독은 다르다고 의사들도 그냥 지병으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라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죽는 걸 보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서 고통받는 걸 지켜봤던 것처럼 박명숙도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라고, 그래야 자기 한이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가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침대의 옆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이게 바로 그 영양제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기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웅크리고 온몸을 떨면서 울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들이 아프다고 할 때 왜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을까요? 왜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을까요? 아니, 병원에 갔어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유라의 말대로 의사들은 만성 피로나 영양 결핍으로 진단했을 것입니다. 비타민을 처방하고 푹 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 독이 든 영양제를 계속 먹었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게 제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제가 잘못 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단정 지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믿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술에 빠져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린 남매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자라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척 접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독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때 더 신중했더라면, 제가 그때 더 정확하게 확인했더라면, 제가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최소한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았을 때 유라의 가족을 찾아가 사과했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0년 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그저 안도했을 뿐입니다. 진짜 범인이 잡혔구나.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목숨으로. 침대 위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냐고,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했습니다. 진우와 유라,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대략 5억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우가 죽으면 유라가 다 받는 거냐고, 배우자 상속이니까 전부 유라 몫이냐고 물었습니다. 유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다고, 법적으로 시어머니도 상속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절반, 부모가 나머지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박명숙도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복수가 목적이면 둘 다 처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 처리한다고요? 저까지 죽인다고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생각은 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을 동시에 죽이면 의심받을 거라고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박명숙은 아들 장례식 끝나고 처리하면 되겠다고, 슬픔에 빠져 자살했다고 하면 그럴듯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아들만이 아니라 저까지 죽이려 한다고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야 한다고. 진우가 곧 학교에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조심하라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밑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대 밑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라가 다시 돌아올까봐, 혹시 제 숨소리를 들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들이 곧 학교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털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안방을 나와 복도를 지났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제 신발이 신발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빨리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곧바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침대 밑에서 들은 대화만으로 경찰이 믿어줄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야 한다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제발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엄마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직접 와서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유라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아들이 믿어줄까? 어떻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누렇게 뜬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오늘 내 집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한테 들었다고, 곰국을 가져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곰국만 가져간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다고, 침대 밑에 숨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집에 들어갔냐고, 왜 침대 밑에 숨었냐고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현관에서 본 낯선 남자 구두, 침대 밑에서 들은 유라와 그 남자의 대화, 30년 전 약방 사건, 유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영양제에 섞고 있다는 비소 이야기를. 아들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아픈 게 다 그 영양제 때문이라고, 유라가 독을 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라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유라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주고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다 거짓이라고, 연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유라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한 지 3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자기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다 복수를 위한 연기라고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일 때문에 너희 가족을 증오한다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고, 침대 밑에 숨어서 엿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약방 사건이라는 것도 자기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고, 유라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유라한테 알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 집에 있는데 좀 와줄 수 있냐고.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뒤 유라가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차분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아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자기들 집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유라가 자기를 독살하려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곰국 가져다 주시려고 오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남자랑 나눈 대화 다 들었다고, 비소 이야기도 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제 가방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가서 유라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어머님 행동이 이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 못 하시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우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몰래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간 적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단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 망상과 환각 가능성 있음,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필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라가 덧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특히 피해 망상이 흔하다고,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해친다고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거라고,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들과 유라는 거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침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 번 더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치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 진단서도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유라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유라를 그렇게 의심하냐고, 유라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완벽한 함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분이었지요. 가끔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가끔 반찬을 싸드리곤 했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창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최 노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았다는 듯이, 마치 기다리라는 듯이.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골목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낡은 담벼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 노인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위에 놓인 폐지 더미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최 노인이 그 돌멩이를 제 창문을 향해 살짝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창문에 톡 부딪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 대문 옆 화분 뒤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저를 감시하듯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분 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30년 전 약방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최종만입니다. 그때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억울한 분이 생겼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당신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해 보여 뒤를 밟았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골목 끝 폐공장 앞에서 만납시다. 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형사였다고요? 3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그리고 유라의 뒤를 밟았다고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 앞에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최 노인은 구석에 놓인 상자 위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최 노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최 노인은 그때 강력계 형사였다고 했습니다. 명동 약방 절도 사건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해 보였고 용의자도 확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그러니까 유라의 아버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열쇠, 목격담, 그리고 약방 주인 딸의 확실한 증언. 최 노인은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고 합니다. 10년 뒤 진짜 범인이 잡혔을 때 최 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를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최 노인은 형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유라의 남매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원 기록도 불분명했고 이름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저를 봤습니다. 30년 전 그 약방 주인 딸 박명숙을 알아봤습니다. 최 노인은 멀리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노인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라가 한 남자와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 침대 위에서 유라와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유라가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유라의 뒤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경사 시절 배운 미행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라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텔에 들어가기도 했고 공원에서 미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 유라는 서울 변두리 여러 약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는 수면제를, 다른 곳에서는 진통제를, 또 다른 곳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샀다고 합니다. 모두 소량씩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최 노인이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라가 인터넷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주인에게 돈을 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유라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색 기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비소 구입 방법, 만성 비소 중독 증상, 비소 검출 회피 방법, 치매 진단서 위조, 상속법 배우자 상속 비율. 최 노인은 그 기록을 프린트해 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검색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실제로 비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영양제에 넣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냐고, 아들 집에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유라의 내연남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최 노인이 그 남자의 회사를 알아냈고 출장 일정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날 유라는 공항에 배웅을 가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유라가 집을 비운 사이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영양제 병, 비소가 든 용기, 그리고 유라의 방에 숨겨둔 다른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학교에 있어도 유라가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유라가 돌아오면 또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그날만큼은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 30년 전 제가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유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꼭 아드님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최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라와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가끔 헛소리를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유라는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최 노인과는 매일 새벽 쪽지로 연락했습니다. 화분 뒤에 쪽지를 숨겨두고 주고받았습니다. 최 노인은 유라의 동선을 계속 보고했습니다. 내연남과의 만남, 약국 방문,
인터넷 카페 이용 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유라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유라는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공항에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배웅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나간 지 30분 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노인이었습니다. 유라 공항 도착. 출발 게이트 들어감. 시간 확보됨. 지금 움직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을 죽이고 있던 독이었습니다. 통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뒤졌습니다. 영양제 병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보니 캡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 캡슐은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노트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0.5응 투여. 증상 없음. 6월 20일 0.7응 투여. 피로 호소. 7월 3일 1응 투여. 어지럼증 시작.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기록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노인의 문자였습니다. 유라 출발 게이트 나옴. 공항 출구 향함. 40분 내 도착 예상. 서둘러야 함. 저는 서둘러 방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모든 서랍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침대볼을 다시 펼쳤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라는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유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러 왔다고. 내가 진우를 죽이려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소가 든 통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영양제 병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바닥에 놓았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이라고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최노인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유라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정말 결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약방에 가지 않았다고,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을 때 자기는 8살이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끼니를 거르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6개월 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술에 찌들고 눈빛이 죽어 있고 매일 밤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한겨울 다리 밑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유라와 오빠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헤어졌습니다.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유라는 13살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삶을 빼앗은 건 어머님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무너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여서 복수하려 했냐고 물었습니다. 유라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유라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찻잔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한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유라도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것은 괜찮다고, 제 것에만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자기 찻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의 찻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가져갔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찻잔을 입술에 댔습니다. 유라가 달려들었습니다. 찻잔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유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제 차를 마시려 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라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 노인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목에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유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진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비소해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1달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걸음이 다시 힘차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아픔을, 유라의 상처를, 유라의 절망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 된장찌개,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라가 앉았습니다. 저는 반찬 통을 내밀었습니다. 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몸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반찬 통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내 며느리였잖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피해자였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오빠를 사랑했어야 했는데 미움을 선택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고 출소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유라도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원한을 풀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연은 끊어졌습니다. 증오는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내일 또 유라에게 가져갈 반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명숙 할머니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악연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